일단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해가지고 1. 물건에서 물건이 뭐냐 해서 밑에 네 번째 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냉기든 온기든 전기든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연습을 좀 해야 되죠. 별거 아닌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죠? 동산입니다. 따라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우물도 부동산이죠. 우물 밑에 있는 지하수도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지하수도 땅속에 있는 상태라면 토지에 뭐가 돼요?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목, 나무가 자라고 있죠. 수목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죠? 부동산이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다면 이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조심할 것이 우리 민법에 농작물이 가끔 등장하는데 농작물이 일단은 뭐죠? 부동산인 겁니다. 물론 배추밭에 배추 그럼 뭐죠? 부동산인데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올해 벚꽃이 참 일찍 핀 것 같죠, 그죠? 벚꽃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떨어지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막 날리면 이쁘다가 아니라 쟤는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동산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된다. 별거 아닌데 자꾸 이거를 동산으로 끌고 가면 얘기가 뭐죠? 이상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측에 2번 현존하고 특정돼야 된다. 3번에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인데 교재 나와 있는 핵심 판례는 뱀장어죠. 결론은 뭐냐면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의 경우에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따라서 뱀장어도 물론 뭐죠? 이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고요. 3번 일물 일권주의 해가지고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물 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민법에서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나오는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 그냥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개념만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1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185조가 나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좀 설명드리고 교재를 볼 건데요.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인데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것 가지고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또 간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간습법상 물권은 좀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현행법상 3가지가 인정됩니다.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3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요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얻은 것도 어떠한 것도 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것들 뭐 온천권 물권 아닙니다. 또 사도통행권 이런 권리 없습니다. 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물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3가지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2가지를 정하게 돼요. 종류를 정한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내용을 정한다. 내용이 강제가 되고 따라서 법률과 간섭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물권 법정주를 위반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물권법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예요. 교재 보시면 인정 근거가 나옵니다. 1번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 방법. 이 말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면 실제로 등기부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물권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2번 봉건적 물권관계 부활 방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연역적 이유인데요.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유럽이죠. 유럽에 봉건 귀족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시민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갖게 된 이 시민들은 봉건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박탈해야 되는데 박탈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거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것은 싹 안 된다.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되는 걸 나열하기에는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너무 특이한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봉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엽기적인 것은 초약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초약권 들어보셨어요? 초약권이 뭐냐면 자기 영지 내에 있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은 반드시 영주하고 첫날 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날 밤은 영주가 갖는다 그래서 뭐죠? 초약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 농노나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재산으로 그러니까 뭐죠? 개, 돼지하고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는 빨리 새끼를 까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재산이 뭐죠?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임신시키기 위해서 초약권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물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에서 번식을 위해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유럽 애들이 좀 생각이 좀 우려하고 좀 전혀 달라요. 아무튼 이런 이상 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지되는 안 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자면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물권은 권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될 수가 없다라는 봉건 귀족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 것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건 연역적인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 현대적인 의의는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뭐죠? 물권 법정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오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1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1번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배워갈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216페이지에 민법 이해 법률을 인정하는 물권은 가입표죠. 우리는 민법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죠. 굳이 민법이 아닌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은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세 가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따라서 판례 온천권이라는 물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미등기 무허가 업무를 양수한 사람에게 관습법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2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지가 나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5.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아직 아파트가 없더라도. 그렇지만 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물권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원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법에 연원해가지고 법자고 원자 따서 법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 쉬운 말은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법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회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므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되지 않는다. 3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물권법의 법원 물권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맞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법입니다.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뭐합니까?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제3절에서 물권에 효력해서 총소리 나오고 2번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우선적 효력이란 말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우열이 존재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좀 설명드리면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물권이 항상 우선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물권은 우열이 있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열등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없다,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 8천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정도 갑에게 2억을 빌려줘서 2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돈을 받아요? 먼저 빌려줬다고 돈 받는 거 아니죠. 또 돈을 크게 빌려줬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받죠? 셋 중에 승질 더러운 인간이 제일 먼저 받는다. 이건 아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돈을 갖게 돼요? 승질 제일 더러운 인간한테 돈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채권은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다라는 말은 뭐죠? 평등하다는 얘기고요. 평등하니까 결국은 아무나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데, 이거 우리가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우열이 없다를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은 뭐죠? 평등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을이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병도 저당권을, 정도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경매가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지죠.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 남는 게 있으면 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우선한다는 말이 맞는데, 정의 입장에선 저당권 물권이 있더라도 맨 꼬레빈 거죠. 결국은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손소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결국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무엇인 내용이겠어요? 물권의 우열, 순서를 말하는데 1번 채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고요. 넘겨보시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2번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에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성립한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나중이지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뭐죠? 전세권자니까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무조건 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낼 때는 2문제, 적게 낼 때는 뭐 1문제 정도 이렇게 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게 되고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인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결국은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물권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적법하게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갑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요. 조심할 것은 명칭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전 등기는 채권적 이러면 안 돼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죠?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고요. 또 물권의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저에게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돌려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기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권인 거죠. 다만 이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면 저의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물건이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므로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 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인정근거인데 한번 쭉 보시고 성질해 가지고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수한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지만 뭐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납은 절대로 물권과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따라서 2번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물권 소유권은 절대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요 세 가지를 유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환 청구, 요거는 제가 이렇게 유용하지 마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행사와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째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 청구권을 구별하는 문제.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상대방인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넘겨보시면 322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판례가 막 나오죠. 그죠? 이 판례를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구성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을이 불법으로 지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건 맞지만 건물은 누구 거죠? 을의 소유죠. 따라서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소유이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요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현재 병 임차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만 뭐죠?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철거 상대방은 간접 점유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인 누구한테는요? 임차인에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뭐 해줄 수는 없어요? 철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하나 추가됩니다. 다만 갑은 병에게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직접점인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왜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을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을 내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은 건물을 지가 사용하게 돼요. 뭐 할 수 있다면요? 을을 내보낼 수 있다면. 부당하죠?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을 때려 부실 수 있을 뿐 을을 내보내고 지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임대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살고 있으면 철거를 못하죠. 그죠? 근데 얘는 을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가서 병 내보내 그러면 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병을 내가 내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의 누구한테요?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철거는 누구한테요? 간접점유자 임대인에게 하고요. 임차인이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 요구할 수 있죠?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갑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능계해준 상태라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병에게 요 건물을 양도했다면 갑은 을에겐 더 이상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면 더 이상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요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데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그때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만 하면 되겠죠. 자, 건물입니다.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갑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임대를 했다면 이제 갑은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같은 뭐죠?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간 좀 난해하죠, 그죠? 난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일단 기억할 것은 뭐죠? 요겁니다. 자, 판례는 뭐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어보죠. 22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따지지 않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3자인 거죠. 요거죠. 어디나 갑의 토지 을의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병인 건물을 양도했다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니까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소유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이 4번 지문이 틀린 건 아닌데 말이 좀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니까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지금 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대단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죠? 그냥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갑 소유 X 토지에 대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땅이 누구 거죠? 갑 거죠. 사용 권한 없이 그의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죠? 신축했죠. 그러면 요 사례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사례라고 해서 다양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는 사례로 뭐죠?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례에 대해서 좀 신경만 쓰면 되고요.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어요. 우리 병에게 뭘 했어요? 임대를 했네요. 병 임차이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요? 을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임차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얘를 내보내야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인 거죠. 따라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땅을 돌려달라는 얘기니까 1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거를 구할 수 있다. X. 건물은 을 거이므로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는 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을이 Y 건물의 정에게 미등기를 매도하고 인조해줬어요. 요거죠. 을이 정에게 뭐죠?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이니까 누구한테 철거해야 돼요?
정한테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절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6년도죠. 2016년도 문제인데 아주 잘 만든 문제고요. 물권 조정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이게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물권 조정권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챕터 2에서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